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6) 어서 오십시오, 공장님.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르차킨 댁의 풍채 좋은 문지기가 영국제 돌적이가 달린 현관문을 열며 방긋 웃으며 말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공장님만은 특별히 모시라는 분부였습니다. 문지기는 층계 아래로 가서 위로 통하는 초인종을 울렸다.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가? 하고 레흘 유도프는 외투를 벗으며 물었다. 골로소프님과 미하일 세리게 예비치님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집안분들 뿐입니다. 하고 문지기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층계 위에 프로코트를 입고 흰 장갑을 낀 잘생긴 급사가 나와 말했다. 공장님, 어서 오십시오. 방으로 모시라는 분부십니다. 레흘 유도프는 층계를 올라가서 낯익은 화려한 홀을 지나 식당으로 걸어갔다. 식당에는 식탁을 둘러싸고 결코 자기 방에서 나온 적이 없는 여주인 소피아 바실예브나 공작 부인을 뺀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윗자리에 늙은 코르차킨 공작, 그와 나란히 왼편의 의사, 오른편의 손님인 이반 이바노치 콜로소프. 이 사람은 예전에 현의 귀족 회장으로서 지금은 은행 중역으로 있으며 자유주의자인 코르차킨의 동료였다. 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왼편에 미시의 막내 동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레데르 양과 4살짜리 막내 동생, 그와 마주보는 오른편에 미시의 동생으로 코르차킨 집안의 외아들인 중학 6학년생 페차. 이 아이의 시험 때문에 온 가족이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 옆자리가 가정교사인 대학생, 다시 왼편에 카테리나 알렉세브나. 이는 40세 된 노처녀로 슬라브주의자였다. 자리가 있었다. 그와 마주보는 자리는 미하일 세리게예비치 또는 미샤티 레긴이라고도 불리고 미시의 사촌 오빠뻘 되는 사람의 자리였고, 아래쪽의 자리에 미시,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손을 대지 않은 한 사람분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마침 잘 오셨소. 자, 어서 앉으시오. 지금 막 생선 요리가 나온 참이오. 늙은 코르차킨 공작은 의치로 조심조심 씹으면서 윗눈꺼풀이 없는 것 같은 벌겋고 탁한 눈을 레흘 유도프 쪽으로 돌리고 중얼거리며 말했다. 스테판! 하고 그는 입 가득히 음식물을 문 채 뚱뚱하고 위엄이 있는 급사를 향해 눈으로 빈 그릇을 가리켰다. 레흘 유도프는 코르차킨 공작을 잘 알고 있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여러 번 보았지만 오늘따라 특히 조끼에 걸친 냅킨 위로 유들유들 움직이는 육감적인 입술을 가진 붉은 얼굴과 기름진 굵은 목, 특히 과식으로 살이 찐 잠옷 장군 같아 보이는 모습이 왠지 그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레흘 유도프는 이 위인의 잔인한 성격에 대해서 들은 말이 퍼뜩 생각났다. 그는 지방 장관으로 있을 때 왜 그랬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것은 집안이 워낙 부유하고 좋은지라 근무를 해가며 출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네, 가져갑니다, 공장님. 하고 스테판은 은그릇이 놓여있는 찬장에서 수프를 뜨는 큰 스푼을 집어들고 구렛나룻을 기른 잘생긴 급사에게 눈짓을 했다. 급사는 곧 미시의 옆자리에 있는 손을 대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았다. 그 접시 위에는 문장이 한가운데 돋보이도록 빳빳하게 풀을 먹여 맵시 있게 접은 냅킨이 놓여 있었다.
레흘 유도프는 차례차례 악수를 나누면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았다. 늙은 공작과 부인들 외에는 모두 그가 다가가자 일어서서 맞이했다. 식탁을 돌면서 대부분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그에겐 불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는 약속 시간에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식탁 끝에 미시와 카테리나 알렉세브나 사이에 빈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러자 코르차킨 노인은 보드카를 들지 않더라도 새우, 생선을 절인 이크라, 치즈, 청어가 놓여있는 저쪽 식탁으로 가서 좀 들라고 했다. 레흘 유도프는 배고프지는 않았으나 빵에 치즈를 곁들여 먹다 보니 그만 먹을 수가 없어 개걸스레 먹었다. 어떻습니까? 사회의 근본을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하고 콜로소프가 비꼬는 투로 배심원 제도에 반대하는 보수파 신문에 나타난 표현을 쓰면서 말했다. 죄 있는 자는 무죄로 하시고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네. 근본을 뒤집는다. 근본을 뒤집는다라. 자유주의자인 친구의 두뇌와 학식을 무한히 믿고 있는 늙은 공작은 웃으면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레흘 유도프는 실례인 줄 알면서도 콜로소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수프를 잠자코 먹었다. 이분에게 좀 잡수실 시간을 드리세요. 미시는 이분이라는 대명사로 자기들의 친밀함을 보이면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콜로소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를 크게 화나게 한 배심원 제도 반대론의 내용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조카 미하일 세리게예비치가 그 말에 동조하여 덩달아 그 신문에 실린 또 하나의 논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미시는 여느 때처럼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으나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는 고상한 차림이었다. 아마 몹시 피곤하신가 봐요. 시장도 하시고. 레흘 유도프가 수프를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전람회에 가셨던가요? 하고 그는 물었다. 아니에요. 미루었어요. 오늘은 사라마토프 씨 댁에 가서 테니스를 쳤어요. 크룩스 씨는 정말 잘하세요. 놀랄 정도로. 레흘 유도프가 이리로 온 것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이 집에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기분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집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고상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가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간지러운 듯한 애무의 분위기가 은근히 그를 감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싫었다. 문지기에서 널찍한 층계, 꽃다발, 급사, 식탁의 화려한 장식, 나아가서 미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에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미시까지도 오늘의 그에게는 매력이 없었으며 부자연스레 뽐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콜로소프의 자신만만한 속물적인 자유주의자인 척하는 말투도 불쾌했고 늙은 공작의 황소 같은 거만한 호색적인 모습도 슬라브주의자인 알렉세브나의 프랑스 말도 가정교사들의 비굴한 얼굴도 특히 미시가 이분이라는 대명사로 그를 부른 것은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레흘 유도프는 미시에 대해서 언제나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때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거나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보는 듯이 그녀의 모든 것이 그지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동기로 햇빛 아래 드러내놓은 듯 그녀의 모자라는 점이 보였으며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 얼굴의 잔주름까지 다 보였고 그녀의 머리 모양도 눈에 거슬렸으며 엄지손가락의 넓적한 손톱도 눈에 띄었다. 그것은
그녀 아버지의 손톱을 연상해 주었다. 그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놀이지요. 하고 콜로소프가 테니스를 평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던 크리켓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아니에요. 해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쾌한 놀이인데요. 하고 미시가 대꾸했다. 얼마나 라는 말이 유난히 부자연스럽게 발음된 것 같이 네홀류도프는 느껴졌다. 이렇게 불필요한 실랑이가 벌어지자 미하일 세르게예비치와 카테리나 알렉세브나가 끼어들었다. 가정교사들과 아이들만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따분해하는 게 틀림없었다. 만나기만 하면 말다툼을 하는군. 하고 늙은 공작은 껄껄 웃으며 말한 다음 조끼에서 냅킨을 떼고 요란스레 의자를 덜거덕거리며 일어났다. 급사가 곧 달려와 의자를 붙잡았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향긋한 더운 물이 담긴 양침물 그릇이 놓여있는 탁자 앞으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아무에게도 관심거리가 못 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지 않아요? 미시는 레흐류도프를 돌아보고 개임할 때만큼 사람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자기의 의견에 동의를 구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진지한 비난의 표정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두려워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싶었다.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하고 레흘류도프는 대답했다. 어머니한테 가시겠어요? 그러지요. 하고 담배를 꺼내면서 말했으나 그것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말투였다. 그녀는 잠시 묻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마음에 걸렸다. 틀림없이 이건 실례야.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다니. 그는 반성하고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공작 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가서 뵙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요. 괜찮으시고 말고요. 어머니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담배는 그 방에서도 피우실 수 있어요. 이반 이바노비치도 있어요. 이 집 여주인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언제나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였다. 부인은 레이스와 리본으로 치장을 하고 빌로드, 금박, 상아, 칠기, 화초 등에 둘러싸여 손님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그럭저럭 8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녀의 말대로 이른바 친한 친구, 즉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어딘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만 만났다. 레흐류도프도 이 친한 친구들 가운데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총명한 젊은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이 집안과 친한 사이였다는 것과 미시가 그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의 방은 큰 응접실과 작은 응접실을 지나 그 안쪽에 있었다. 큰 응접실에 들어가더니 레흐류도프의 앞장을 섰던 미시가 걸음을 멈추고 금박 의자 등받이를 만지면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와의 결혼을 미시는 희망하고 있었고 또 어울리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해왔다.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이 생각에 도취되어서 정신병자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자기는 깨닫지 못하지만 끈덕지게 교활한 꾀를 써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본심을 알아보려는 생각에서 슬쩍 말을 걸어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법정에서 있은 카투샤와의 우연한 만남을 생각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얼굴을 붉혔다. 네,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하려 애썼다. 기묘하고도 야릇한, 그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일의 의미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차차 더 얼굴을 붉혔다. 그럼 제게는 얘기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녀의 얼굴에 경련이 일더니 손을 얹고 있던 의자를 움직였다. 네, 지금은 아직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정말 자기에게 어떤 크나큰 일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에게 대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세요? 그럼 가세요. 그녀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듯이 머리를 흔들고는 여느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입술을 꼭 다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그녀를 슬프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조금이라도 약한 마음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이 못쓰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즉 그녀에게 구속되어 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잠자코 그녀를 따라 부인 방으로 갔다. 27.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정성껏 만든 영양가 높은 식사를 끝낸 참이었다. 부인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언제나 혼자서 식사를 했다. 그녀의 침상 옆 작은 탁자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부인은 파이토스카, 옥수수 이파리로 말아 만든 가느다란 권련을 피우고 있었다.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검은 머리를 젊어 보이게 꾸미고 치아는 길며 크고도 까만 눈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 한간에서는 부인과 의사와의 사이에 좋지 못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평소에는 그런 소문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반지르르하게 기름을 바른 턱수염을 두 쪽으로 갈라붙이고 부인 곁에 앉아있는 의사를 보니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이 생겼다. 콜로소프가 머리맡 작은 탁자 앞에 있는 낮고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타고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리큐어 술잔이 한 개 놓여 있었다. 미시는 네흘류도프와 함께 어머니한테 갔으나 방에 머물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피로하셔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시거든 저한테 오세요. 미시는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콜로소프와 네흘류도프에게 쾌활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고는 두꺼운 양탄자 위를 소리 없이 걸어 방에서 나갔다. 어서 와요. 자, 앉아서 얘기나 좀 해주세요. 부인은 원래의 치아와 똑같이 아주 교묘하게 해놓은 아름다운 긴 의치를 보이면서 의식적으로 잠옷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얘기를 들으니까 몹시 우울한 기분으로 재판소에서 돌아오셨다면서요?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은 인정이 있는 분에게는 퍽 괴로운 일일 테니까. 하고 부인은 프랑스어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레흘류도프는 대답했다. 줄곧 제 자신의 부덕이, 아니 저는 남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정말 그럴 거예요. 부인은 언제나 그렇듯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말의 진실성에 감동한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그림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고 부인은 덧붙였다. 내가 몸만 이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보러 갔을 텐데. 그건 모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레흘류도프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지금의 그에게는 부인의 알맹이 없는 말이 감추려 애쓰는 나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빤히 들여다 보였다. 그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써도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안 되었다. 저런, 아까워라. 당신에겐 좋은 재능이 있다고 그래핀 씨도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부인은 콜로소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어쩌면 저렇게도 낯빛도 바꾸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얼굴을 찌푸리며 레흘리도프는 생각했다.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은 레흘리도프의 기분이 좋지 않아 즐겁고 지적인 대화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콜로소프를 향해 새 희곡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마치 콜로소프의 의견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없는 평가를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콜로소프는 그 희곡을 혹평하고는 덧붙여서 예술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큰 소리로 떠들었다. 부인은 그의 비평이 정확한데 탐복하면서 그 희곡 작가에 대한 훌륭한 점을 말하다가 곧 두 손을 들고 절충서를 늘어놓는 등 갈팡질팡했다. 레흘류도프는 이 두 사람을 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 레흘류도프가 부인과 콜로소프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부인이나 콜로소프나 희곡 따위 얘기는 정말 아무래도 좋았고 이야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식사 후에 혀와 목의 근육을 움직이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둘째로 콜로소프는 보드카와 포도주와 리큐어를 마셔서 약간 취해 있는 상태였다. 그것도 어쩌다 마시는 사람들의 취한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주정이라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소리로 짓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흥분한 자기도취에 젖어 있었다. 셋째로 부인이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불안스레 자꾸만 창문 쪽을 바라보는 것을 레홀리도프는 깨달았다. 그것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이 서서히 부인에게까지 비쳐와서 얼굴의 주름살을 또렷하게 드러낼까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이었다. 정말 그래요. 부인은 콜로소프의 어떤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탄해놓고 안락의자 옆 벽에 붙어있는 초인종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의사가 일어나 마치 이 집 가족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부인은 말을 그치지 않고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아, 필립, 저 커튼을 좀 내려다오. 벨소리를 듣고 그 잘생긴 하인이 들어오자 부인은 눈으로 창문 커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에는 신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신비스러운 것이 없으면 시가 아니거든요. 커튼을 내리는 급사의 동작을 답답한 듯이 한쪽 눈으로 좇으면서 부인은 말했다. 시 없는 신비주의란 미신이고 신비주의 없는 시는 산문이에요. 부인은 커튼의 주름을 만지고 있는 급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슬픈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필립, 그 커튼이 아니야. 큰 창문 쪽이야.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듯이 부인은 서글픈 듯 말했다. 그리고 곧 마음의 고통을 풀기 위해 값진 반지를 잔뜩 낀 손으로 향긋한 연기를 피우고 있는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가슴팍이 넓고 늠름한 체격의 필립은 사죄하듯 머리를 가볍게 숙이고는 힘센 다리로 부드럽게 양탄자를 밟고 순순히 다른 창문 앞으로 걸어가 부인 얼굴을 살피면서 한 줄기의 빛도 그 얼굴에 비치지 않게끔 열심히 커튼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자 짜증이 난 부인은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멈추고 자기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눈치 없는 필립에게 다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순간 필립의 눈에 불꽃이 번쩍였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게야? 그 하인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아까부터 쭉 지켜보고 있던 레흐류도프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잘생기고 힘이 센 필립은 화가 치미는 것을 잘 참으면서 늙고 힘없는 허영 덩어리 같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다. 그야 물론 다윈의 학설에는 상당한 진리가 있습니다. 콜로소프는 낮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개심칠에 풀린 눈으로 소피아 바실리예브나 공작 부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도를 넘었습니다. 어때요? 당신도 유전설을 믿으시나요? 부인은 잠자코 있는 레을류도프가 마음에 걸려 이렇게 물었다. 유전 말씀입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야릇한 형상에 모든 마음을 뺏겨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림의 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늠름한 체격의 잘생긴 필립과 수박처럼 배가 불룩하고 대머리인데다 채찍 같은 침줄 투성이 손을 가진 콜로소프의 나체를 나란히 그려보았던 것이다. 또 비단과 빌로드에 감추어진 부인의 어깨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노골적인 모습으로 그의 상상 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 그는 금세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부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레흐류도프를 바라보았다. 자, 미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슈만의 새 곡을 들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좋은 곡이랍니다. 하고 부인은 말했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만 하고 있지? 레흐류도프는 일어나 반지로 치장한 뼈가 앙상하고 핏기 없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응접실에서 카테리나 알렉세브나가 그를 보고 곧 말을 건넸다. 벨시몬의 임무가 퍽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하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프랑스어로 말했다. 네,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까지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군요. 하고 레흐류도프는 말했다. 왜 그러시죠? 제발 그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모자를 찾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언제나 그때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가혹한 태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오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미시. 카테리나 알렉세브나는 두 사람에게 다가온 미시를 향해 물었다. 그것은 농담이었으니까요. 레흐류도프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농담이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아니 나는 너무나 추악해서 적어도 나는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어디가 그렇게 추악한지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레흐류도프의 심각한 말투를 깨닫지 못했는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불쾌함을 인정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어요. 하고 미시가 말했다. 나는 결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분 좋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방으로 가세요. 우리가 공장님의 우울함을 쫓아드리겠어요. 레흐류도프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마차에 메어지기 전 주인이 목덜미를 토닥거려 줄 때 말이 느낄 것 같은 마음이 되었으나 오늘의 그는 여느 때보다도 그런 마차를 끌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사과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미시는 평소보다 오래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공장님에게 소중한 것은 당신 친구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일 오시겠어요? 글쎄요. 하고 레올리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인지 그녀에게인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을 붉히면서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웬일일까? 걱정이 되네. 카테리나 알렉세브나는 레흘리도프가 나가자 말했다. 꼭 알아내야지. 틀림없이 무슨 자존심을 다친 일이 있었나 봐. 금방 흥분하는 분이니까. 그보다도 불결한 애정 문제에 얽힌 일일 거야. 미시는 레흘리도프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게 가라앉은 얼굴로 허탈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하려 했으나 차마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카테리나 알렉세브나에게조차 이런 상스러운 농담은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누구에게나 기분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이도 나를 속이나? 이렇게까지 된 뒤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어. 하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된 뒤에도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 미시는 한마디도 또렷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녀에게 앞날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뚜렷한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눈길, 미소, 암시, 소리 없는 말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녀는 그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를 잃는다는 것은 더없이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었다. 28. 부끄럽고 비열한 일이다.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레흘리도프는 집을 향해 늘 다니는 거리를 거닐면서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미시와의 이야기 중에 느낀 답답한 감정이 그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만약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그녀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속박당할 말은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청원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그녀에게 연결시켰고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그녀와 결혼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부끄럽고 비열한 일이다.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미시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부끄럽다. 자기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그는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저녁은 안 먹겠다. 식당에 따라 들어온 코르네이에게 말했다. 식탁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그릇이 놓여 있고 차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러가도 좋아. 네. 하고 코르네이는 말했으나 물러가지 않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는 코르네이를 보고 있으니 살며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 말 말고 내버려두면 좋으련만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짓궂게 자기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코르네이가 그릇을 들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레흘리도프는 차를 따르려고 사모바르가 있는 데로 갔다. 그때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발소리가 들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아 얼른 응접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응접실은 그의 어머니가 석 달 전에 숨을 거둔 곳이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초상 앞에, 또 하나는 어머니의 초상 앞에 있는 두 개의 램프가 비치는 이 방에 들어서니 그는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가졌던 자기의 행동이 생각났다. 그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꺼림칙한 것이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건 역시
부끄럽고 더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절망적이었을 때 진심으로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머니의 고통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을 회상하려고 이름 있는 화가에게 5천 루블을 주고 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가슴이 움푹 팬 까만 빌로드 옷을 입은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화가는 틀림없이 가슴과 두 유방 사이의 움푹한 곳과 눈부시도록 긴 어깨와 목을 특히 정성 들여 그린 모양이었다. 이것은 이미 부끄러움과 더러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나체 미녀로 그려진 이 어머니의 초상화에는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무엇인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깃들여 있었다. 더구나 바로 이 방에서 석 달 전 어머니가 미이라처럼 뼈만 앙상하게 누워 있었고 이 방뿐 아니라 온 집안에 아무래도 지울 수 없는 답답한 죽음의 악취를 뿜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림이 차츰 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금도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러자 죽기 전날 어머니가 뼈와 가슴만 남은 거무스름한 손으로 그의 희고 억센 손을 잡고 물끄러미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첸카, 내가 한 일이 잘못이 있었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하고 병고의 시든 눈에 눈물을 글썽이던 일이 생각났다. 아, 추악하구나. 풍만한 대리석 같은 어깨와 팔을 내놓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띤 반나체의 여인에게 물끄러미 눈길을 던지면서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드러난 초상의 가슴은 며칠 전 그가 역시 이같이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본 어느 젊은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 여자는 무도회에 입고 갈 야회복을 보여주고 싶다는 구실로 밤에 그를 집에 초대한 미시였다. 그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와 팔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난날과 잔인성을 가진 거칠고 동물적인 그녀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제녀라는 수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이 모든 것이 메스껍고 부끄럽게 여겨졌다. 부끄럽고 더럽다. 더럽고 부끄럽다. 아, 싫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벗어나야 한다. 코르차킨 지방과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 유산과 그 밖의 모든 것과 이 모든 것과의 위선적인 관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이 편하게 숨 쉬어야만 한다. 외국으로 가자. 로마로. 그리고 그림에 빠져보자. 그는 자기 재능에 대한 회의가 생각났다. 그래, 아무래도 좋아. 자유로이 숨 쉴 수만 있다면. 먼저 콘스탄티노플로 가자.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가야지. 무엇보다도 빨리 배심원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때 갑자기 그의 상상 속에 사팔기가 있는 빛나는 까만 눈을 가진 여제수의 모습이 야르타리만치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 비고로서 마지막 발언이 허락되었을 때 얼마나 비통하게 울며 쓰러졌던가. 그는 얼른 그 모습을 지우려고 다 태운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는 곧 새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추억의 장면이 차례차례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녀와의 마지막 미래 때 그를 사로잡았던 그 동물적인 욕정,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를 고통으로 채웠던 그 환멸이 생각났다. 하얀 옷과 파란 리본이 생각났다. 부활절 때의 일이 생각났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으로 진정 그 여자를 사랑했다. 오래전부터, 그렇지, 고모 집에 가서 논문을 쓸 때부터 벌써 그 여자를 사랑했었다. 그러자 당시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 싱싱하고 젊고 충만된 삶의 숨결이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나자 한없이 마음이 점여왔다. 그 무렵의 그와 지금의 그와의 차이는 무서울 정도였다. 그 차이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당시의 카투샤와 오늘 재판을 받은 상인과 술을 마신 매춘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리 다를 것이 없었다. 그 무렵에 그는 의기왕성한 자유로운 인간이었고 그의 미래에는 끝없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는 어리석고 공허하고 목적 없는 무나 마찬가지인 생활의 굴레 속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도 몰랐고 빠져나가려는 생각도 거의 없었다. 그는 지난날의 자기의 굳은 마음을 자랑으로 삼았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를 신조로 삼았으며 실제로 성실했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것이 지금은 모두가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위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진실로 보여지고 있는 위선이다. 이 위선에서 빠져나갈 어떠한 구멍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위선에 빠져서 이 위선에 익숙해지고 이 위선 속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었다.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 그리고 그의 남편과의 관계를 그들과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시와의 사이를 깨끗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지 사유가 불법이라는 인식과 어머니의 유산 소유라는 사실 사이의 모순에서 어떻게 헤어나면 좋을까? 카투샤에 대한 죄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이것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사랑하던 여인을 버리고 변호사에게 돈을 치러 억울하게 가해진 시베리아 유형으로부터 그 여자를 구해주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때 그녀에게 돈을 주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듯이 돈으로 모든 것을 속죄할 수는 없다. 그러자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 달아났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 그 돈. 그는 그 무렵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과 혐오를 느끼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아, 더럽다, 더러워. 하고 그때처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비열한 인간이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는 외쳤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일까? 그렇지 않고 뭐란 말인가?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것뿐일까? 그는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 그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추하지 않은가? 비열하지 않은가? 또 재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어머니의 유산이라는 구실로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모든 향락적인 생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것은 카투샤에 대한 소행이다. 짐승 같은 인간, 비열한 인간. 사람들이 나를 뭐라 욕하든 상관없다. 그들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은 속일 수는 없다. 그는 문득 그가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늙은 공작에게,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에게, 미시에게, 코르네이에게 느낀 혐오가 정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자기의 비열함을 인정한 이 마음속에 무언지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며 차분히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레흘 유도프의 생활에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가 영혼의 정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가 영혼의 정화라 부르는 것은 갑자기, 때로는 긴 시간 뒤에 일어나는 내면 생활의 정체, 때로는 정지를 깨닫고 마음속에 가라앉아 이 정체의 원인이 된 찌꺼기를 깨끗이 여과시켜 주기 시작한 때의 심경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자기의 생활 신조를 만들어 평생토록 지킬 것을 결심했다. 일기를 쓰고 새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는 절대로 신조를 어기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며 새로운 장을 열어나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순화하고 격려했다. 여름방학에 고모집에 가 있을 때가 그 시초였다. 그것은 가장 생기에 넘치고 기쁨에 가득 찬 깨달음이었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다음에 이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그가 문관의 일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시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는 타락하는 것이 무척 빨랐다. 그 다음의 깨달음은 그가 군복무에서 벗어나 외국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오늘까지는 정화 없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래도 여지껏 이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적은 없었다. 양심이 가고자 하는 길과 현실에서 보내고 있는 생활의 차이가 이처럼 커진 일은 없었다. 그 차이를 알고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고 오염이 너무 심했으므로 처음 순간 그는 도저히 정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아 절망감에 빠졌다. 내 자신을 향상시키자.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벌써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 다시 해봐야 소용없어. 너뿐이 아니야. 모두가 다 그런 거야.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힘이 있고 그것만이 영원히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이미 레을 유도프의 마음속에서 눈뜨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현실과 그가 바라는 이상과의 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번 눈뜬 정신적 존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위선을 끊자.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자. 하고 그는 단호히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타락한 사람이고 결혼할 자격도 없는데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 미안하게 되었다고 미시에게 진실을 말하자. 귀족 회장 부인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에게도 말하자. 아니,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보다도 나는 비열한 사람이며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고 그의 남편에게 말해야 한다. 진실에 따라 유산도 처분하자. 카투샤에게도 나는 추악한 남자라 당신한테 비열한 짓을 했다. 지금부터 당신의 운명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떳떳이 말하자. 그렇다. 그녀를 만나자. 그리고 용서를 빌자. 그래, 아이들이 사과하듯이 용서를 빌자. 그는 멈추어 섰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자. 그는 어렸을 때 늘 그래왔듯이 두 손에 가슴을 포개고 위를 향해 누군가를 부르며 말했다. 주여, 저를 구하소서. 저를 가르쳐 주소서. 오소서, 제 가슴 속에 깃드시어 저의 더러움을 씻어 주소서. 그는 기도로써 신에게 구원을 청했다. 자기 몸에 깃들여 있는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빌었다. 그때 이미 그가 원하던 것은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내부에 잠들어 있던 신이 그의 의식 속에서 눈을 뜬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신이 눈 뜬 것을 느꼈다. 그러자 자유와 생기와 생활의 행복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선의 강함 또한 뚜렷이 느꼈다. 지금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낼 힘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혼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좋은 눈물이기도 하고 나쁜 눈물이기도 했다. 좋은 눈물이라는 것은 지난 몇 해 동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가 눈뜬 데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고, 나쁜 눈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미덕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창가로 다가가 뜰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었다. 달이 밝은 고요한 밤이었다. 마차가 한 길을 덜컥거리며 지나가더니 곧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창문 바로 밑에 키 큰 벌거숭이 포플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갈라진 나뭇가지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깨끗이 빗질된 뜰 위에 뚜렷이 비추고 있었다. 왼편에는 밝은 달빛 때문에 헛간 지붕이 하얗게 드러나 보였다. 앞쪽에는 나뭇가지들이 얽혀 있어 그 그물 같은 틈을 통해 담이 검실검실하게 춤을 추는 듯 했다. 레흘 유도프는 달빛에 비친 뜰과 지붕과 포플러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멋있다. 참으로 멋있다. 오, 어쩌면 이렇게도 기분이 상쾌할까? 그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작은 행복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